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 제목을 믿는 건 아니시죠? 예, 50분 만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먹으래서 마법사로 바꿔드립니다.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완성돼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인베디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익숙한 언어가 C샵이 아니라 C 언어라고 들었습니다. C 언어나 C++이나 그쪽이 더 익숙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일단 UW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50분이 되려고 합니다. 예,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현재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은 또 오늘 발표한 자료 같은 것들은 일단 제가 제 블로그가 밑에 주소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다가 마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 다 따라 해보실 수 있게끔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받아 썼어요. 사이트, URL,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받아 썼는데 요즘엔 그냥 사진 찍고 마시더라고요. 약 5초 정도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찰칵 소리가 많지 않아서 상처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UWP라는 말은 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열화와 같은 상황. 이 UWP라는 게 윈도우즈 10과 함께 나오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근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열어놓고 보면 이게 그냥 윈도우즈 10에서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윈도우즈 8 다음에 윈도우즈 8.1, 윈도우즈 폰 또 더 과거로 내려가면 이제 예전에 벌써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실버라이트 이런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돼서 나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처음 나왔으니까 되게 불안할 거야, 속도가 느릴 거야, 개발 툴에서 뭔가 어설플 거야, 그렇지 않고 지원이 생각보다 잘 된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C샵으로 UWP를 해야 되는 이유,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저기 보면 이 아래쪽에 홀로렌즈 있죠. 홀로렌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C샵으로 UWP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 홀로렌즈 같은 경우가 3,000불에 오픈됐죠. 근데 오픈됐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 괜찮은 회사네 라고 하면 초대장을 보내주면 그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랍 왕자가 나 저거 100개만 줘 이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저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보면 왜 영상 같은 거 보면 앞에 막 앱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UWP 앱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했던 앱이 그대로 홀로렌즈 안에 이렇게 뜨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보면 이제 폰, 그리고 PC,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엑스박스, 그리고 서피스 허브, 다음에 IoT 장비인 여기 라즈베리 파이 2가 보이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플랫폼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윈도우즈 1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가 어차피 메커니즘적이나 밑에 기계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윈도우즈 코어라고 하는 운영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코어 자체가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벼우냐면 라즈베리 파이에 돌아가는 윈도우즈 코어나 PC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 코어나 코어 자체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전혀 1비트도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코어가 똑같으면 그 코어 위에서 이 코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호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윈32와 같은 그런 API들의 집합이 있겠죠. 코어가 똑같으면 모든 플랫폼에 호출할 수 있는 API의 집합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냥 API만 들이면 쓰기가 힘드니까 그걸 프레임워크로 잘 쌓아놓은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UW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WP로 뭔가를 개발하면 여기에서 다 돌아가는 앱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 말을 듣고 에이 거짓말 그게 될 리가 있나 라고 했는데 정말 됩니다.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소스 코드 레벨에서의 어떤 호환성을 얘기를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소스 코드 레벨의 얘기가 아니라 바이너리 레벨의 호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PC에서 돌아가는 앱을 빼서 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모델 자체가 이제는 전부 다 똑같아졌다. 이게 윈도우스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PC에서 앱을 만들 수 있는, 윈도우스 10 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앱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툴, 똑같은 랭귀지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멀티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전략 자체가 뭐 PC, 폰,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뭐 3스크린 전략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애니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젠 디바이스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 돌릴 수 있는 형태의 앱을 만드는 걸 유니버셜 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죠. 뭔가 디바이스마다 차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UI도 달라질 거고, 두 번째로 UI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내려가면 기능도 틀려요. 자, 이 폰에만 있는 기능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진동 이런 거 있죠. 근데 태블릿으로 가면 진동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태블릿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즈베리 파이로 가면 또 GPIO나 또 I2C나 이런 핀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필요하겠죠. 엑스박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엑스박스에는 아바타 같은 거 바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별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앱 모델을 가지고 이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나온 플랫폼이 바로 이 윈도우스 10에 있는 이 UWP다.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런 그림들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글 바이너리다. 예, 하나의 바이너리로 이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어요. 예,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개발 툴인 여러분들의 친구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저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떴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보통 이런 거 데모할 때는 저는 영문판을 선호를 합니다. 가끔 번역 문제가 있어서 창피하지만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번역이 좀 덜 됐어요. 여기 창, 이거 윈도우입니다. 혹시 한글판을 까신 분들은 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드백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고쳐질 거예요. 이 클래식 바탕화면, 요거는 그나마 좀 낫네요. 아무튼 창을 선택하고 나서 보면 여기 보면 비어있는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이라고 있죠. 요게 바로 UWP 앱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템플릿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자, 이름은, 자, 앱 12번이 있네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제가 오기 전에 11번까지를 벌써 테스트를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자,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가 보면 바로 기본적인 앱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거나 개발하는 이 환경 자체는 굉장히 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PC에 윈도우스 10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익히 보던 그 솔루션인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 메인 페이지, 이게 바로 그 화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화면이에요.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 보면 바로 화면 출력 가능하죠. 그렇죠?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디자인해서 HDMI를 라즈베리 파이에 딱 꽂으면 지금 설계한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 꽂아서 클릭하면 바로 클릭도 됩니다. 근데 화면에 보면 확장자가 .xaml이라고 돼 있죠. 저거는 일종의 XML입니다. 그래서 저 XML에다가 여러분들이 태그를 하면 UI가 완성되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CS 파일이 붙어 있는데 이 CS 파일이 C# 파일입니다. 저기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 XA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바로 UI를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가 뜹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뜰 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뭐 뜨는 동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자,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UI가 지금 5인치 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다양한 사이즈로 뭐 12인치 태블릿 이렇게 바꿔놓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단계부터 멀티 플랫폼을, 그러니까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음에 지금 일단 태그로 바로 조정을 해 볼게요.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태그가 위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폰트를 사정없이 키운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 안드로이드나 다른 데서도 보면 UI 작업할 때 XML로 작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발자들은 가급적이면 마우스에 손을 안 대는 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서 타이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TML처럼 그냥 버튼 쓰면 바로 버튼이 생기고요. 다음에 컨텐트는 클릭 미라고 하고, 다음에 폭은 300, 다음에 높이는 200.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상하를 바꾸어서 봤더니, 자, 클릭 미라고 하는 여기 버튼이 생긴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걸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바로 실행이 되면서 첫 번째 앱 헬로 월드가 바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 클릭미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자, 똑같은 앱이고 제가 소스를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실행하는 환경 자체를 모바일 에뮬레이터로 바꿔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앱인데 바로 윈도우즈 폰에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즈 에뮬레이터가 나와 있고요. 네, 얘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그 디바이스마다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끼어드네요. 자, 윈도우즈 폰이 떴고, 자, 방금 앱 배포가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네, 똑같은 앱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건 코드 한 줄 안 바꾸고 재컴파일한 게 아니라 그냥 앱을 이쪽으로 배포만 해서 새로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에 배포를 하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배포할 때는 그 PC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배포를 하면 배포가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수 많이 하는 게 실행됐네 하고 요걸 눌러서 다시 꺼요. 그럼 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네, 끄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심스럽게 그냥 종료를 하고 에뮬레이터는 그냥 메모리상에 띄워놓는 걸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마다의 차이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 코어는 똑같아요. 기본 코어는 똑같고 거기에 각각의 디바이스 타입에 맞는 익스텐션을 꽂는 식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을 끼우면 해당되는 디바이스에 특화된 기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즈 앱이 있는데 여기 데스크탑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데스크탑 앱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되고요. 폰 익스텐션을 끼우면 폰에 있는 하드웨어 버튼이나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엑스박스 익스텐션을 꽂으면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를 쓸 수 있고요. 다음에 IoT 익스텐션을 딱 꽂으면 GPIO와 같은 핀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참조 있죠? 레퍼런스. 자, 여기에서 참조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참조 추가. 자, 참조 추가에 보면 기본 프레임워크가 있고 여기에 확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 확장 쪽에 보면 여기 익스텐션들이 쭉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즈 IoT 익스텐션 4 더 UWP라고 있습니다. 저걸 체크하고 나면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나 비글본 블랙이나
다른 이런 하드웨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용을 할 일이 없으나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해당되는 익스텐션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네,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UWP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그래요. 그 아이폰이 뜨면서 아이폰 개발자를 뽑았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뜨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또 뽑았어요. 파편화가 심하고 뭐 개발하기 힘들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또 2명을 뽑았어요. 그 타이밍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윈도우즈 앱 하나 만드시죠 하면 가버려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계속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있어서 일단은 윈도우즈 디바이스끼리라도 한번 통합을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이 UWP로 갑니다. 그리고 이 UWP로 가면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앱 플랫폼이 하나이고 개발자 센터도 하나이고 API도 하나이고 스토어도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폰으로 접속하든 PC로 접속하든 하나의 스토어로 다 접속이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윈도우즈 10 PC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이 있고 여기 기존에 사용하던 뭐 10불, 단넷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UWP 플랫폼이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이용을 해서 IoT 개발할 때도 똑같이 윈도우즈 코어가 있고 그 위에 UWP가 있습니다. 이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만들어서 올리면 아까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 GPIO에 몇 번의 신호를 줘서 뭐 LED가 켜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화면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 IoT 코어가 설치되어 있는 간단한 디바이스에 뭐 7인치든 12인치든 간단한 디스플레이를 붙이면 그 자체로 동작하는 하나의 머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도 가능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작업하실 때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그 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 붙여가지고 개발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자 언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벨로퍼 언락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폰 화면이고요. 왼쪽은 PC 화면인데 이제 오셨으니까 단축키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 윈도우 키하고 I 키를 누르면 바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데이트 앤 시큐리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포 디벨로퍼에 가시면 여기 디벨로퍼 모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경고가 나오면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벨로퍼 모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제가 화면을 만드는 게 XML이다 라고 했었죠. 그 XML의 이름이 여기서는 XAML입니다. 그냥 XML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XML 포맷인데 그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만드는 랭귀지다 라고 해서 Extensible Application Markup Language 해서 XAML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WPF나 뭐 실버라이트나 윈도우즈 폰이나 계속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컨트롤들은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버튼, 텍스트 박스, 다음에 또 각종 레이아웃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 근데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장비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딱 고정돼 있죠. 해상도가 딱 고정돼 있고 버튼을 거기다가 딱 바꾸면 걔는 죽으나 사나 고장 날 때까지 계속 그 버튼은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해상도가 달라질 때마다 계속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즈 10이나 뭐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마찬가지로 해상도가 여러 제품에 대응이 돼야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UI에 대한 대응책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댑티브 UI, 어댑티브 뭐시기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란 이름으로 다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아웃을 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캔버스는
절대 좌표로 어떤 물체를 놓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캠퍼스 안에 렉탱글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일랩스 하나 놓고, 그다음에 폴리건 하나 놓고, 이 세 개를 각각 좌표계로 이렇게 표시하면 한 군데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건 스택 패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스택 패널로 감싸고 있는데 안에 있는 세 개의 물체를 감쌌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의 스택 안에 세 개가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 패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수직으로 정렬할 거냐, 아니면 수평으로 정렬할 거냐. 그래서 속성 중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티컬로 할 거냐, 호리존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표를 짜서 그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설정 화면 같은 거 배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게 되면 해상도가 넓어지면 안에 있는 컨트롤들이 이제 넓게 배치가 되죠. 좁아지면 최소 사이즈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레이아웃 컨트롤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좌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 옆에, 이건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크롤 뷰어는 스크롤 바가 필요할 때는 그냥 스크롤 바가 생기지 않고 스크롤 뷰어라는 걸로 여기처럼 한번 감싸줘야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요거 이제 흔히 제일 처음에 많이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스크롤 바가 왜 안 생겨요? 다음에 뷰 박스는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화면이 커지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고, 그래서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뭐 안에 있는 사진이 다른 사이즈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부터 새로 추가된 패널 중에 하나가 릴레이티브 패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위치를 표현할 때 얘는 얘 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얘 오른쪽, 얘는 얘 왼쪽.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떨 때 표현하냐면 화면을 자꾸 이렇게 돌렸을 때, 로테이션 되거나 했을 때 항상 얘는 상대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UI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버튼 이런 것들 그냥 버튼이라고 명시를 하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박스 컨트롤들도 종류별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패스워드 박스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약간 이제 다른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아마 인베디드 화면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일반적인 앱에서 요즘에 앱 하나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앱 하나 만들어서 태블릿, 폰 동시에 쓰려면 이 UI 자체가 다양한 해상도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 중에 블러터.ne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 사이트가 엣지 브라우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이트에 보면 지금 제가 이게 PC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웹을 만들 때 전부 다 반응형으로 만들게 되죠. 자,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메뉴가 지금 풀 사이즈로 나와 있죠. 제가 이 사이즈를 줄이면 메뉴가 이렇게 바뀌죠. 보셨습니까? 이렇게 메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옆으로 줄이면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이런 화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오고 대신 메뉴를 누를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메뉴 중에서 이렇게 짝대기 3개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누르면 메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3개짜리 메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갔더니 자기네들끼리 그걸 상병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병은 아니고 공식적인 용어는 햄버거 메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식 용어로 상병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병 메뉴가 들어있는 이런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메뉴가 세로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왜 메뉴를 세로로 배치할까요? 가로로 길게 배치하면 해상도가 좁아지면 메뉴가 잘리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메뉴가 전부 다 세로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보면
이제는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해상도에서 같이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형 웹이 아니라 반응형 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 스플릿 뷰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스플릿 뷰어에서는 그 아예 컨트롤러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자, 요거를 제가 먼저 데모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튼은 지워버리고, 자, 처음부터 다 타이핑을 하면 좋겠지만, 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리 다 만들어 왔어요. 네, 영면 아저씨처럼, 네,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 자, 이 스플릿 뷰는 뭐냐면, 스플릿 뷰의 패널 안에는 메뉴가 들어갑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이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스플릿 뷰 안에 있는 컨텐츠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컨텐츠에 뭐라도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온 게 있어서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한번 바꿔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햄버거 메뉴가 보이죠? 그렇죠? 햄버거 메뉴가 있고, 이걸 누를 때마다 뭔가 동작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내용을 제가 갖다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뭔가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로컬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바로 동작이 됐는데, 요 옆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 옆에 이 숫자 되게 거슬린다. 이게 퍼포먼스를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계속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데 눈에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요거 없애는 방법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메뉴들을 눌러보면 지금 아무런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햄버거 버튼을 눌러도 뭔가 동작이 돼야 되는데 동작하는 코드를 하나도 안 넣어줘서 지금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 걸리적거리는 건 어디에서 없애느냐. 여기 보면 그 전체 프로젝트에 보면 app.xaml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앱 전체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app.xaml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CS 파일이 이렇게 딸려 있고요. 여기에 보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enable frame rate count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거가 지금 이제 true로 돼 있는데 이걸 false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눈에 걸리적거리는 프레임 레이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결이 됐고, 자, 두 번째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버튼에 햄버거 버튼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 놓은 게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메뉴가 나와 있으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 있으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작을 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띄면 클릭이라고 있고 여기에서 새 이벤트 처리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름에다가 클릭 이름 붙여서 이벤트 처리기를 만들어 줬고요. 이 상태에서 F7번을 눌러서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보면 이미 이벤트 처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줄을 제가 추가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방금 그 스플릿 뷰 컨트롤의 이름이 my split view라고 되어 있는데 is pen open이라고 하면 저건 현재 이 상태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상태를 집어넣냐면 자기 스스로의 값을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서 열려 있으면 닫히는 값을 넣어주고 닫혀 있으면 열린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바로 동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이즈의 인베디드 기기, 태블릿 사이즈의 인베디드 기기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앱을 이런 식으로 UI를 통합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바 컨트롤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네트워킹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트워킹. 보통 네트워킹 할 때 HTTP 통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통 통신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요청하거나 받거나.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리퀘스트하고 보낼 때는 레스폰스를 쓰죠. 그래서 보통 클래스들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스폰스냐 리퀘스트냐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그걸 통합해 놓은 좀 더 쓰기 쉬운 클래스가 .NET에 있습니다. 그게 HTT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URL 주고 받아와 하면은 받아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뭔가 동작하는 소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끌고 올 때가 필요해서 저는 일단 이 다음에 있는 검색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 검색하는 API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다음 책 검색하는 API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면 다들 왜 다음 아이디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입만 하시면 이렇게 새로 앱 만들기에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자기 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건 그냥 이름만 등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API 키 하면은 여기 API 키가 있죠. 요걸 가지고 요청을 하면 다음에 있는 API를 호출해서 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 서비스에 보면 자 API가 있고 API에서 책 검색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다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텐데요. 그리고 결과를 받는 것도 보면 출력 방식은 이제 받아올 때 뭐 JSON, XAML, 다음에 뭐 JSON 같은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결과를 요청해서 받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API 키를 넣어야 되는데, 자, 제 API 키, 다른 분들은 각자 자기의 API 키를 쓰셔야 됩니다. 한 번은 발표하고 났더니 API 키가 빵이 돼 있더라고요. 자, 키워드는 뭘로 해볼까요? 키워드는 지금 다음에서 API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키워드는 네이버로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은 일단 JSON 말고 오늘은 XML로 받아보겠습니다. XML. 이렇게 호출해 보면 이렇게 결과값이 XML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채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채널은 뭐 서치 다음 오픈 API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항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당 아이템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 이런 거 나와 있고 다음에 해당되는 책에 대한 디테일한 링크 나와 있고요. 다음에 커버 URL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아이콘, 책에 대한 그림 사이즈겠죠. 그래서 요건 작은 아이콘, 요건 큰 아이콘, 다음에 요거 설명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날라온 이 XML을 잘 말아서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앱이 완성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는 이런 XML을 출력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앱에 붙이면 업무용 화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XML 형태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까지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픈 API를 사용을 했고 샘플로 보여드린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결코 어렵지 않은 게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네임스페이스가 system.net.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URL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한테다가 자, 클라이언트한테 get async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URL을 주면 해당되는 URL에 해당하는 값을 바로 끌고 옵니다. 이게 다예요. 굉장히 통신하기 쉬워졌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C 언어나 아니면 또 자바 언어나 이런 데 보면 좀 오래된 랭귀지들 보면 그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수준의 것들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 뭔가 그 습도가 얼어서 뭔가 내리는데 그게 뭉탱이로 내려 이렇게 설명할 걸 용어가 충분히 있으면 한방눈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능이 저기 있는 그 HTTP 클라이언트는 한방눈이라고 함축되어 있는 결과를 다 담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받을 때는 이제 결과를 받기 위해서 레스폰스 메시지라는 클래스에다가 결과를 받고요. 다음에 받아 있는 애한테 여기 보면 결과를 이제 맨 끝까지 읽어라. 끝까지 읽어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가져오라 하면은 바로 XML 값이 떨어집니다. 자, 제가 이 코드를 바로 여기서 추가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다음 API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단 다음 API를 호출하는 URL 여기 있고요. 다음에 호출하는 키 여기 있고, 다음에 아웃풋 타입은 XML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하고 다음에 XML을 이제 좀 이따가 다루게 될 텐데 XML을 다루기 위한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추가하자마자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되는 건 추가는 네임스페이스는 추가했는데 저 안에 있는 클래스를 하나 또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분씩 말없이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내 판은 알파파로 떨어지고 좀 있으면 이제 흰 옷 입은 영감님이 손짓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실제 통신에서 가지고 오는 코드를 제가 여기까지 일단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별도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일단 호출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호출했기 때문에 검색하는 키워드를 아직 설정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강제로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자, 역시 네이버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를 걸어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보면 실행되자마자 바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F10 다음에 실행을 시켰고, 네, 결과값을 가지고 왔고, 자, 여기 스트링에 보면 자, 자세히 보면 벌써 XML 값을 통신해서 가지고 온 게 보이죠? 그렇죠. 나중에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 소스 파일 지금 제가 갖다 붙이고 있는 텍스트 파일 있죠? 이걸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기본적인 통신하고 하는 건 하나의 정석과 같은 규칙이 그냥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바로 되실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럼 XML이 스트링 상태예요. 그냥 문자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ML을 파싱하기 위한 클래스 이름이 이제 X 도큐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파스라는 메소드에다가 방금 가지고 온 XML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네, 바로 얘는 XML 구조를 다 인식하고 파싱이 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하려면 동객체 만들고 막 포루프 돌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XML에 있는 내용을 뭔가 클래스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한 엔티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 모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북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책의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미지의 URL 설명 정도를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것도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왔고요. 자, 그냥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자, 추가 들어가서 클래스 선택하면 바로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 여기서 북 아이템 이라는 클래스를 방금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건 엔티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성은 퍼블릭으로 하고 자, 이제 뭔가 퍼담을 수 있는 북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XML에 보면 아이템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 아이템의 내용을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다가 담은 다음에 이걸 화면에다가 딱 붙이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자, 말은 참 쉽죠. 네. 항상 우리가 뭔가를 기획하든 간에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3배의 시간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C샵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앤더스 헬스버그라는 사람이 C샵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C샵을 만든 사람이 앤더스 헬스버그인데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4분 남았다고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앤더스 헬스버그는 검색해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링크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 제가 잘못 쳤네요. 부트 아이템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스를 제가 고칠게요. 부트 아이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방금 실행이 됐고 여기다가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뭔가 결과가 벌써 붙어서 나오기 시작하죠. 방금 두 가지 동작을 했는데 XML에다가 바로 쿼리를 줘서 그 결과를 뽑아냈고 그 뽑아낸 결과를 바로 화면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링크라고 하는 XML 객체 쿼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걸 사용한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해서 바로 UI에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바인딩을 좀 더 예쁘게 하는 코드를 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약간 만용인 게 원래 이게 4시간짜리거든요. 이걸 다 따라하면. 역시 무리수와 승부수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풀고 바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반복돼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에 따라서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리사이즈에 따라서 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가치 안에 있는 컨텐츠가 같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사이즈에 따라서 아이템의 개수가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아이템의 개수가 바뀌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에 리스트 박스 대신에 그리드 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그리드 뷰로 바꿨고, 다음에 스택 패널의 사이즈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시간이 딱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제가 이거 사이즈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에 따라서 바뀌는 반응형 앱까지 만들었죠. 예, 중간에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그것도 다시 링크를 제 블로그에다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부족하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PT가 8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고, 네.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때 프로젝트 옥스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밖에도 아마 MDS 쪽에서 이제 또 뭐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API들 사용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면 디텍팅 해주고, 다음에 이모션 엔진 같은 거 사용하면 그 사람 표정 있죠. 새드니스 몇 프로, 다음에 뭐 스마일 몇 프로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짐 캐리 정도로 웃어야 100%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솔루션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뒤에는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0분 동안 어쨌든 끝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